영애는 저녁 10시면 잠이 들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주 오랫동안 샤워를 했습니다. 한 달에 수도요금이 5만 원 이상 나왔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휴대폰을 정지시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고 매달 말일에는 공무원 공부를 하는 동생에게 50만 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신경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로는 밥을 먹을 때 꼭 100번씩 씹었습니다. 밥을 먹고 30분 후에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8년째 도서관에서 일을 했지만 정작 자신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저기요, 복사 카드는 어디에서 사나요? 저기요,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저기요. 그녀는 도서관에서 이름 대신 저기요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 저기요라는 말만 하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저기요라는 호칭이 자신의 이름보다도 더 익숙해졌습니다. 앞집에 사는 남자가 이사를 가면서 자전거를 준 뒤로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20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5시 30분이면 퇴근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일일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나면 어느새 10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슬기 시작한 곰팡이를 무심하게 쳐다보다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자명종은 5시에 맞추어져 있었지만 영애는 멜로디가 울리기 10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베개를 잘못 베고 잤는지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밥을 짓다가 새로 광고를 하는 밥맛 좋아지는 쌀로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 도지사가 직접 텔레비전에 나와 광고를 하는 쌀이었습니다. 밥을 씹다가 100번을 세기 귀찮아지자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요 한 곡에 밥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자전거는 진한 초록색이었습니다. 앞집에 살았던 남자는 자전거 뒷좌석에 아들을 앉히고는 공원을 한 바퀴씩 돌곤 했습니다. 아들은 왼쪽 다리가 휘어서 혼자서는 걷지 못했습니다. 자전거에는 전화번호가 크게 써 있는데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5라는 숫자가 아들의 휘어진 다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오르막길 끝에 아늑한 미용실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눈이라도 쌓이면 천장이 꺼질 듯 낡은 집이었습니다. 아라는 글자가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늑한 미용실이라고만 보였습니다. 늑한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누군가 등에 찬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삼거리에 있는 향기로운 빵집 앞에서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치즈 바게트를 산 다음 다시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눈을 감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경들이 모두 그녀의 몸을 통과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아주 선량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약간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오른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내리막길을 지나 오른쪽 길로 접어들자
고등학교가 나왔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교복을 입은 여자애가 고등학교에 긴 담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길을 두고 담 위를 걷니? 자전거를 세우고 그녀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따분해서요. 그 애가 대답했습니다. 영애는 떨어질 듯 말 듯 간당간당 달려있는 난방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그 애의 말을 따라해 보았습니다. 따분해? 따분하다고? 말을 하자 장사가 잘 안 된다며 한숨을 쉬는 어머니의 모습이 잊혀졌습니다. 난 네가 지겹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나간 어머니의 뒷모습이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그녀는 담을 끼고 돌면서 따분해!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길에 물을 뿌리던 문방구 주인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영애를 쳐다보았습니다. 멀리 도서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근을 지키는 수희가 영애에게 거수 격리를 했습니다.